김성호 동무, 보위부에서 찾는다. 공장 조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부에 불려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머릿속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청사 2층 조사실. 쇠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그 방에서 한 보위부 요원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부모란 존재는 없었으니까요. 3살 때부터 애육원에서 자랐고 제 부모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 요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네 아버지 김철수는 2000년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처형됐다. 그리고 너는 연좌제 3대 처벌 대상이다.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왜 고아원에 있는지, 왜 다른 아이들보다 더 험한 일을 해야 했는지, 왜 항상 감시받는 느낌이었는지, 그 모든 이유를 그날 알게 됐습니다. 만약 17살의 당신이 이제는 평생 수용소에서 살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6년 전, 저는 제가 지은 죄도 모른 채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음보다 더한 지옥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저는 17살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애육원,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를 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고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우고 공장에 나가 하루 12시간 노동을 하는 그런 평범한 하루요. 그런데 연좌제라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제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장면은 추운 겨울날 애육원 마당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은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우리는 얇은 소못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애육원에는 약 5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분이 나쁜 집안 출신이었죠. 부모가 탈북했거나 정치범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나중에 알게 되지만 처형당한 반역자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기상종이 울리면 우리는 영하의 날씨에도 찬물로 세수를 해야 했습니다. 온수? 그런 건 간부들이나 쓰는 거였죠. 6시 정각. 우리는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 앞에 도열해 10분간 묵념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매일 똑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태어나서 그것만 보고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아침 식사는 옥수수와 강냉이를 섞은 죽이 전부였습니다. 한 그릇에 들어간 알갱이를 세어보면 대략 30개 정도? 국물이 더 많았죠. 점심은 아예 없었고 저녁에는 옥수수밥 주먹밥 하나와 소금국이 나왔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선전했지만 우리 같은 아이들은 여전히 굶주렸습니다. 저는 14살 때 키가 150cm, 몸무게는 35kg밖에 안 됐습니다. 배고픔에 몰래 풀뿌리를 캐먹다 걸린 동무가 있었습니다. 12살이었던 명철이라는 아이였죠. 그 아이는 비판투쟁회에 끌려가 다른 아이들 앞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인민의 배급을 축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겨우 12살 아이가 울면서 그런 말을 해야 했습니다. 14살이 되어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됐습니다. 저는 청진의 한방직 공장에 배치됐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공장은 추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서 기계를 만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쉬면 안 됐습니다. 생산 목표를 못 채우면 저녁 배급이 줄어들었거든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기계 앞에서 졸다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일 뻔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20살쯤 된 여성 동무가 제 손을 잡아당겨 구해줬죠.
그 누이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여기서 버티려면 마음을 비워야 해. 생각하지 마. 생각하면 미쳐.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힘들게 일하고 조금 먹고 자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애육원에는 생활지도원이라는 직책을 맡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이었죠. 누가 불평을 했는지, 누가 배급을 더 먹으려 했는지, 누가 초상화 앞에서 졸았는지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하다는 것을. 하지만 비교할 다른 세상을 몰랐습니다. 이게 제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17살이 되던 해,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끔찍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보위부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네 아버지 김철수는 2000년도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처형됐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아버지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처형됐다? 보위부 요원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당시 청진제철소 기술자였다. 남조선 방송을 듣고 체제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적발됐지. 가족들도 함께 처벌됐어야 하는데 네가 너무 어려서 임시로 애육원에 보낸 거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 박순희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6년 전에 사망했다. 내 형 김성일은 14년 전 수용소에서 사망. 기록에 다 나와 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저한테 가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미 다 죽었다는 것. 17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원은 노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한 남자가 여자를 안고 웃고 있었고 그 앞에는 대여섯 살쯤 된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네 가족 사진이다. 너는 김철수의 둘째 아들이고 2003년생이다. 사진 속 남자아이는 제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얼굴이었어요. 그 따뜻한 웃음, 그 행복한 표정. 저는 한때 저렇게 웃을 수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반역자의 씨를 3대까지 뿌리 뽑는다. 원래 네가 15살 되던 해에 요덕 수용소로 보내려 했는데 서류 문제로 미뤄진 거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요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달 4일, 너는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된다. 거기서 네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며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 우리는 그곳을 죽음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지옥.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일해야 했는지. 왜 항상 감시받고 차별받았는지. 제가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었다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것조차 진짜 죄가 아닐 수도 있었죠. 라디오를 들었다는 게 죄라니. 그게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파괴할 만큼 큰 죄입니까? 애육원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나는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아버지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을까? 어머니와 형은 어떻게 죽었을까?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나도 죽는 건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1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든 생각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리가 신처럼 떠받드는 그들이 만든 이 체제가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닐까? 옆 침대에서 자던 동무 하나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성호야, 괜찮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을 수는 없다고. 제가 지은 죄도 아닌데 평생을 고통받다 죽을 수는 없다고.
만약 어차피 죽을 거라면 차라리 도망쳐서 자유롭게 죽고 싶었습니다. 탈북. 그 단어조차 입 밖에 낼 수 없는 금기였지만 저한테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7살 소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목숨을 건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8년 3월 보이부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탈북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국경을 넘는지, 넘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이라는 단어 자체를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함경도에서 국경까지는 200km 정도 된대. 두만강이 얼면 걸어서 건널 수 있다던데. 중국에 가면 조선족들이 있다더라. 근데 조심해야 해. 공안한테 잡히면 바로 북송이야.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모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요. 4월 초가 되기 일주일 전쯤 공장에서 우연히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철호라는 26살 남자 동무였는데 그는 한때 국경 경비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체제를 찬양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김정은 초상화 배지도 낡은 걸 달고 다녔어요. 북한에서는 이게 위험한 신호였지만 저한테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장이 끝나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형님, 국경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철호는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바로 신고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철호는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걸 묻나? 저 다음 달에 수용소로 갑니다. 연좌제로. 철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말했습니다. 무해천 상류 쪽이 제일 경비가 약하다. 감시 초소 사이가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교대 시간이라 제일 허술하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이 완전히 얼지 않았으면 나무 판자를 사용해라. 물에 빠지면 3분 안에 얼어 죽는다. 그리고 중국 쪽에 도착하면 마을을 피해서 산으로 가라. 조선족을 만나면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반반이다. 신고하는 놈들도 많아. 저는 그날부터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진 게 없는 17살 고아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먼저 옷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남은 천 조각들을 모아서 겉옷 안쪽에 덧댔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요. 식량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배급으로 받은 옥수수를 몰래 조금씩 덜어내 말렸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게 겨우 주먹밥 5개 분량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도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쓸 돈이요. 저는 공장에서 고철을 몰래 빼돌려 장마당에 팔았습니다. 북한 돈으로 2,000원, 한국 돈으로는 몇백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제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3월 30일 수용소 이송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밤이면 저는 이 애육원을 떠날 겁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맞이하겠죠. 다행히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용소 이송일이 4월 4일이라는 것. 그 전까지는 제가 애육원에 있어야 하니까 사흘 정도는 제가 도망쳤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위부에서는 제가 여전히 애육원에 있다고 생각할 테고 애육원에서는 글쎄요, 저는 원래도 말이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못 본 척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흘. 국경까지 가는데 딱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옆 침대의 동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한 명이라도 알면 계획이 탄로 날 테니까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잘 있어. 다음 날 밤, 마침내 탈출의 날이 왔습니다. 오후 10시,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짐을 챙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에는 자유가,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200km를 걸어서 두만강까지 가야 했습니다. 17살 소년의 목숨을 건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2018년 4월 1일 밤 10시, 창문을 넘어 애육원 마당으로 내려섰을 때 제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담을 넘고 골목을 빠져나가고 불 꺼진 건물 사이를 지나 저는 청진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의심받습니다. 통행증 없이 다니다 걸리면 바로 검문소로 끌려가죠. 저는 큰 길을 피해 산길로 걸었습니다. 국경까지는 약 200km. 걸어서 나흘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흘 안에 도착해야 했어요. 사흘 후면 제가 사라진 걸 알고 수색이 시작될 테니까요. 첫날 밤, 저는 약 50km를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 시골에서 개 짖는 소리는 곧 사람들이 나온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재빨리 논 옆수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지나갔나? 걔가 왜 이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마침내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사흘째 밤, 저는 마침내 무해천 상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북한군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철호가 말한 대로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교대 시간. 저는 숲속에 숨어서 초소를 관찰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소에서 병사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추운 밤에 졸리고 피곤한 사람들.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12시 30분. 초소의 불이 잠시 꺼졌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숲을 빠져나와 강둑으로 달렸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온 세상이 다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경계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4월 초, 강은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얼음과 물이 섞여 있었어요. 철호가 경고했던 그 상태였습니다. 저는 철호가 알려준 대로 주변에서 나무 판자를 찾아들었습니다. 이걸로 얼음 위를 건너야 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판자를 앞에 놓고 기어가듯 전진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서라. 움직이지 마. 북한군이 저를 발견한 겁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등을 비쳤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와. 안 그러면 쏜다. 총소리. 공포탄이었는지 실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돌아가면 수용소. 앞으로 가면 자유 아니면 죽음. 저는 정신없이 기어갔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이 새어나와 옷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총소리. 이번엔 제 옆 얼음이 깨졌습니다. 실탄이었습니다. 안 돼. 조금만 더. 조금만. 제 손이 반대편 강둑의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뒤에서 계속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어간 사람한테는 쏠 수 없었던 겁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어요. 나 살았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17년을 살았던 그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 중국은 북한보다 자유로운 곳이었지만 탈북자한테는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바로 북송. 그리고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죠. 저의 진짜 도피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 4월 4일 새벽 강둑에 쓰러져 있던 저는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젖은 옷이 영하의 날씨에 얼어서 딱딱해졌어요. 이대로 있으면 동사할 것 같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요. 해가 뜰 무렵 저는 버려진 헛간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젖은 옷을 벗고 몸을 말렸습니다. 중국 땅에 온 지 이틀째. 저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가져온 말린 옥수수는 이미 다 먹어버렸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에서 내려가 마을 쓰레기장을 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쓰레기장조차 뒤질 게 없었지만 중국은 달랐어요. 먹다 남은 음식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상한 빵 조각과 과일 껍질을 주워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렸던 17년보다 더 비참한 기분이었어요. 자유의 땅에서 쓰레기를 먹고 있는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조선족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제가 지나가는 걸 보시고는 말을 걸어오셨어요. 얘야, 너 어디서 왔니? 북조선에서 왔지?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차림새와 행색을 보면 탈북자라는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공안들이 순찰을 많이 돌아. 너 같은 애들 잡으려고. 조심해야 한다. 할머니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셨고 낡은 중국 옷도 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이 마을에도 신고하는 사람들 있어. 돈 때문에 탈북자 넘기는 놈들 많아. 할머니는 저를 한 남자에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는데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보내주는 브로커라고 했습니다. 한국 가고 싶지?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해. 300만 원.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제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돈으로 2,000원밖에 없었거든요.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지. 중국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그걸로 한국 가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가 중국에서 일한다는 건 불법 노동을 한다는 뜻이었어요. 신분증도 없이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태로 일해야 하는 거죠. 브로커는 저를 한벽돌 공장에 팔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석 달 동안 일했어요. 하루 14시간 노동. 밥은 하루 2끼. 월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중간에서 다 가로챘거든요. 공장에는 저 말고도 탈북자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어요. 신분이 없어서 착취당하고 공안이 무서워서 도망칠 수도 없고 한 번은 공장 근처에 공안차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고에 숨어야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잡히면 북한으로 보내질 테고 그러면 저는 수용소에서 죽게 될 테니까요. 석 달이 지났을 때 공장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40대쯤 된 조선족 여성이었는데 그분은 다른 브로커였어요. 너희 중에 한국 가고 싶은 애 있어?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탈북자 2명도 손을 들었어요. 지금 가면 선불은 안 받아. 대신 한국 도착하면 나중에 갚는 거야. 한국에서 정착금 받으면 그걸로 내고. 당연히 위험해. 육로로 라오스까지 가야 하거든. 잡히면 끝이야. 선불이 아니라는 건 한국에 도착한 후에 갚으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 정부에서 정착금을 받거든요. 브로커들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먼저 데려다주고
나중에 정착금에서 돈을 받는 거죠. 위험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미래는 없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른 탈북자 5명과 함께 트럭에 실렸습니다. 화물칸 깊숙이 숨어서 중국을 횡단해야 했어요. 트럭 안은 답답하고 어두웠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중국을 벗어나면 미얀마, 그 다음은 라오스, 그리고 태국. 몇천 킬로미터를 가야 했습니다. 저는 트럭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구나. 북한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신분도 없는 17살 소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2018년 7월 트럭 화물칸에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어둡고 답답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견뎠어요. 함께 탄 탈북자는 모두 6명. 저 말고는 다들 20대에서 40대 성인들이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중국 공안들이 화물을 검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됐어, 통과.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안도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을 벗어나 미얀마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작은 여관에 머물렀어요. 일주일 동안 브로커가 다음 루트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과는 또 달랐습니다. 더 덥고 말도 통하지 않고.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북한으로 송환될 걱정은 없었어요. 여관에서 만난 한 탈북자 아주머니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예, 너 참 용감하다. 17살에 혼자 여기까지 왔어? 저는 용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미얀마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길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밤에 산길을 걸어서 국경을 넘었어요. 뱀과 벌레가 득실거리는 정글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어요.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고 가야 해. 여기서 머물 수 없어. 저는 그 아주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17살 소년의 힘으로 어른을 부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도우면 그분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3시간을 더 걸어서 라오스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우리는 태국 이민국에 자수했거든요. 탈북자들은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국 이민 수용소는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건물. 한 방에 20명씩 수용. 하루 세끼는 나왔지만 자유는 없었어요. 우리는 한국 대사관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관문이었거든요. 신원조사를 통과해야만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성우입니다. 북한 어디 출신이에요? 함경북도 청진시입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직원은 제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탈북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연좌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은 죄도 아닌데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이제 곧 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2018년 10월 12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북한 고아원에서의 17년 목숨을 걸고 건넌 두만강, 중국에서의 착취, 동남아시아 정글.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어요. 구름 위를 나는 느낌. 정말 꿈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성우야, 이제 끝났어.
이제 진짜 자유야. 자유. 그 단어가 제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4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밝은 조명,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소리들. 이 모든 게 너무 낯설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한국 땅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17살 소년의 6달간의 여정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의 적응, 그리고 진짜 자유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 2018년 10월 한국에 도착한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어요. 처음 받은 한국 신분증을 봤을 때의 감동.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 저는 드디어 사람이 됐습니다. 숨어야 하는 도망자가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죠. 하나원에서 석 달간 생활하면서 저는 한국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북한과 한국은 많이 달랐어요. 동무는 친구, 인민반장은 통장, 텔레비는 TV. 새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처음으로 편의점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가게.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배급도 허가도 필요 없는 세상. 저는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산 첫 경험이었어요. 그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15살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북한 고아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밤마다 혼자 공부하며 따라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은 저한테 물었습니다. 성호야, 너 정말 북한에서 왔어? 북한은 어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여기가 좋아.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기억들이 너무 생생했으니까요. 한국 생활이 행복하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꿈, 총소리가 들리는 꿈, 보이부 요원이 저를 끌고 가는 꿈, 그리고 고아원에서 함께 지냈던 동무들의 얼굴.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여전히 굶주리고 있을까? 혹시 수용소로 끌려간 아이는 없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만 살아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학교 상담 선생님은 저한테 심리 상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북한에서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함으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천천히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상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성호야, 네가 살아남은 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충분히 용감했고 잘 견뎠어. 이제는 내 삶을 살아도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저는 24입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전공은 사회복지학입니다. 언젠가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을 수 있도록요. 가끔 명동이나 강남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 6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고아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운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자랐던 동무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탈북자들이 겪은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성우입니다. 자유를 위해 싸운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